예, 350년 고택의 향기 정읍 김명관 고택에서 강의를 할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의 남혜경입니다. 저는 정읍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관 고택 덕분에 제가 거의 정읍 사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 시민들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분량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1시간 반 정도로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전라북도 고택을 알고 그다음에 김영관 고택의 건축적 특징을 공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4년에 한 번씩 문화재 대관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민속문화재 사진을 찍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명관 고택에 관한 그 부분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처음에 이제 프로 사진 작가가 찍어서 보내줬는데 정말 황홀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 나무들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러면서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장면인데 정말 좋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선생님들도 어렵지 않게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셔터 스피드 30분의 1 이하로만 놓고 찍으면 이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고즈넉한 집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감나무가 있고 그리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발상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자, 저 한옥 평범한 한옥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뒷산 정말 평범한 뒷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무는 수영이 그래도 예쁩니다. 그리고 한방눈 눈이 오고 난 뒤에는 질퍽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우수하지 못한 경관적 요소가 합해가지고 자연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는 순수한 자연과 그다음에 인공적인 집이 이렇게 어울린다는 것이 바로 이게 한옥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 그다음에 자연과의 그 총합적 미학을 이룬다는 것이 한옥의 미학의 첫 번째인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이제 메밀꽃이 피었을 때도 이렇게 예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공적인 건축의 조화를 이루는 가장 뚜렷한 총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읍은 예양의 고장이고 전통문화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남서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가문화재와 건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김명관 고택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살림집을 보시면은 한반도의 남서부 지방의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라포포트라고 하는 건축학자는 살림집이라는 것은 민속주택인데 그 지방의 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니스터 플래처라는 사람은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양식인데 거기에는 인문적인 인자와 자연적인 인자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현대 건축가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인자가 포함이 돼서 하나의 건축적 양식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읍에 있는 살림집, 먼저 인문적으로 정읍은 양반의 동네입니다. 그다음에 예양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비교적 평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산에 나무가 많고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지방에 그래도 비교적 서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상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적인 영향과 자연적인 인자가 모여서 하나의 양식을 형성한다는 것이 베니스터 플래처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정읍에 있는 살림집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살림집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남부지방형은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일자형의 이게 가운데 대청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앞에 마루가 발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부지방형은 양반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대청이 형성이 돼 있고 마루가 부분적으로 비서
방이 기역자나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중부지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평안도 지방형은 그래도 이제 그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대청이나 마루가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튑마루가 있고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경도 지방은 매우 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부엌이 있고 유양간이 있고 이 방이 겹집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형, 한문으로 전자형이 되겠습니다. 전자형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전자형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지방형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다음에 춥습니다. 그래서 그 겹집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남부지방답게 이 마루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남부지방형하고는 이런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입니다. 그러면 정읍지방의 살림집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대청이 있고 방이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에 마루가 발달한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를 보면은 전라북도 산간지방, 해안지방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 한 1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200mm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살량은 한 6cm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은 0.6m/s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산간지방과 해안평야지방의 기온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림집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평야지방의 살림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맨 처음에 실이 세 개인 것은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이 앞에 마루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라북도 평야지방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부엌과 방방이 있는데 가운데 방 앞에만 마루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이 3개나 4개로 되면서 역시 근본적으로 부엌과 방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앞에 마루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이 3개, 4개 정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에 이제 S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도장이 됩니다. 그래서 방이 있고 이제 뒤에 도장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간지방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엌과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엌과 방이 있고 마루는 앞에 부분에 조그맣게 나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방이 4개쯤 됐을 때는 여기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고 앞에 뒤에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구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헛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는 겹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앞에 마루가 있고 방과 도장이 겹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대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여기서 보시면 전부 다 방과 부엌이 반겹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제 실을 나눠보면은 대청이 이제 부잣집일수록 대청이 발달을 했는데 방과 부엌이 거의 겹집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종합적으로 보면 반겹집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쪽 지방형 그러니까 남부 지방형인 부엌과 방 대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툇마루가 있다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전라북도 살림집으로 썼는데 보면은 도서해안지방 이쪽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야지방형이 이쪽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산악지방형이 있습니다. 정읍은 여기쯤 끝마무리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야지방형과 산악지방형의 중간 형태가 다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분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섬지방형과 해안지방형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야지방형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평야지방의 북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산악지방의 북부 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평야지방의 북부지방형이 정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남쪽 지방형의 일자형 집은 아니고 부엌과 대척이나 이런 형태가 정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도 아닌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인돌인데 이게 이제 그 북방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 나는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한다면 남방식 고인돌은 이제 이런 탁자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는 이런 남방식 고인돌이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창이나 정읍의 고인돌을 보시면은
이런 고인돌 형태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인돌 형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식과 북방식이 혼용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살림집도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인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전라북도 고택에는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라고 해서 최고급입니다. 살림집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집인데 5점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정읍의 김명관 고택, 고창의 신재유 고택, 남원의 몽심제, 부안의 김상만 가옥, 그다음에 익산 김병순 가옥이 있습니다. 익산 김병순 가옥은 최근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건축문화재를 보면은 정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합계가 3점으로 다른데 4점, 5점 이렇게 있는데 중간 정도를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민속문화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점 중에서 정읍의 김명관 고택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압권입니다. 그리고 고창의 신재유 고택은 이제 그 판소리를 완성했다는 신재유 선생의 인물됨에 따라서 그렇게 고택에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수준은 그렇게 국가문화재급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남한의 몽심제, 부안의 김상만 가옥, 그다음에 김병순 고택은 조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점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정읍의 김명관 고택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산이면 오곡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99칸 집의 전형적인 상류 가옥인데 김동수 씨는 현재 살고 있는 김용선 씨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이 집 이름이 김동수 가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초창자의 이름을 따서 집의 명칭을 붙이자 해가지고 김명관 고택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동수 선생의 육대조인 김명관홍이 1784년 철종됩니다. 건축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창하산을 뒤로하고 동진강 앞에 위치한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인데 진해 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하산은 진해의 머리고 안채는 몸통이고 그리고 연못과 나무가 습지가 돼서 습기가 유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성은 우리나라의 다른 여러 살림집과 똑같습니다.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공간, 그리고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 공간, 행랑채를 중심으로 한 작업 공간,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양 공간, 그리고 별채가 있습니다. 마당에는 앞마당과 사랑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을 보시면은 맨 첫 번에 이렇게 대문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전전 공간이 나옵니다. 전전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집하고는 다르게 여기가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들어가는 문이 이제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사랑채 가면 남성 공간인 사랑채가 나옵니다. 여기 앞에 사랑마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랑채를 지나면 앞마당이 있고 안채가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사랑채가 있는데 이 안사랑채는 이 여자 주인의 친구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친척들이 오거나 아니면 결혼한 딸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왔을 때 이 안사랑채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특이한 것은 워낙 부잣집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질 때 맨 첫 번에 돈이 생기면 안채를 짓고 돈이 생기면 사랑채를 짓고 돈이 생기면 행랑채를 짓고 그러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전부 다 저 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한꺼번에 다 지어버립니다. 그때 안사랑채에서 일하는 목수들이 기거를 하면서 이 집을 전부 짓고 졌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집의 특별한 집 중에 하나가 이제 호지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는데 본래는 앞에 2개가 있었고 뒤에가 4개인가 6개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워낙 부잣집이니까 이 집에 이제 그 강도나 도둑이 들으면 여기로 이제 피하는 집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호지집은 바로 사당 옆에 있습니다. 이 사당은 이 집의 혈이 이제 이 사당에 모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당에는 이 집에서 머슴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머슴이 이제 이 집에서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한국 건축의 살림집 공간 구성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 공간,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공간, 그리고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양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집은 이것을 틀고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 구성의 맛은 아마 우리나라 주택 작품, 살림집 중에서도 대단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신재유 고택은 이제 1850년에 초창했는데요. 이제 독립 신재유 선생 아들이 중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랑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채만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랑채도 후에 복원한 것이어서 그 옛날의 흔적을 그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 있고 그다음에 대청이 있고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대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남부지방의 사랑채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형은 이 연못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발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연못은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지금 그 주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낮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낮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몽심제는 남원의 수제 매우국에 있는데 1700년에 연당 박동식 선생이 초창을 했다고 합니다. 호두열의 명국인데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집은 성직자가 많이 나는 그런 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원불교 관련 성직자가 80여 명이 배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안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명국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라북도의 상류주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그 대문간체를 들어서면 사랑채인 몽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채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맨 첫번에 대문간체를 들어가면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채가 나오면 이 측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안채를 가면 안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안채가 이렇게 이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대문간체인데요. 행랑채, 대문간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일하는 머슴들이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청이 있습니다. 대청이 있는 것은 그리고 연못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이 집 주인이 일하는 머슴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머슴들도 앉아서 경관을 즐기라고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파주고 대청을 만들어줬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 집에 가면 조경수나 바위에 전부 다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집안 곳곳을 조경적인 요소를 이렇게 갖고 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안에 이제 김상만가 혹은 이제 그 인촌 김성 선생이 어렸을 때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1년 정도밖에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창에서 살다가 화작대를 펴서 부안면으로 이주했는데 그 양아버지 김기중 선생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에서 살았다는데 전라북도 해안 지방의 건축적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 집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가 되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여기가 초가집이라고 하는데 초가집이 아니고 쇠집입니다. 쇠대라는 것은 갈대하고 억새하고 중간인데 그게 이제 그 수명이 길어서 보통 15년에서 20년을 간다고 그럽니다. 대가 굵어가지고 방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서 나는 쇠대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초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대문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그 사랑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가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여기 안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사랑채가 있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랑마당이 이렇게 존재하고 앞마당이 존재하고 남성 공간이 여기로 존재하고 여성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 공간 구성 기법은 기가 막힌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집도 아주 우수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산에 이제 김병순 가고 이 집은 몇 년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삼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시켰는데요. 이제 그 국가민속문화재 입장에서 이 집은 이제 궁궐 건축 양식과 이제 일본집 양식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그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근대기에 만들어진 그 건축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국가민속문화재냐 아니면 근대문화재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기에 잘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이 수동마을이 함남마을은 수동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님이 시주를 받는 그런 형상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만석군이 세 집이 나왔는데 이 만석군이 세 집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마을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철도를 막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집이 경쟁도 하면서 서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집의 대표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행랑채가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본래는 이제 장이 이렇게 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좌판을 내놓고 이제 물건을 파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채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근대풍에 이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채하고 산항채로 연결한 통로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집 중에서 스테인드 글래스를 쓴 집은 아마 이 집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담장 장식 같은 것은 궁궐 건축 양식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명관 고택의 건축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읍시 사리면 오곡리에 위치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명관 선생이 1784년에 했는데 이제 명당 중에 명당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김명관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후손들한테 유언하기를 이 집이 14대까지 가는 명당이기 때문에 재수가 있는 명당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팔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하면은 이제 안채, 사랑채, 안사랑채, 사당, 행랑채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섬약한 부재를 사용했다는 것, 섬약한 부재라는 것은 구조체 이상, 그러니까 구조체를 감당하기 이게 그 좀 약한 부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곡재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간 구성이나 접근 방식에서 다른 데와는 다른 또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공간,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 공간, 행랑채를 중심으로 한 작업 공간,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한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구성과 구조에서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풍수형국에서는 이 집은 진해 형국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궁리라는 이름과도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혈은 사당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산은 창하산이고요. 안산은 도깨봉이고 그다음에 임수는 동진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못과 느티나무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또 초창제 유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14대가 재수가 있는 집이니까 팔지 말으라고는 재미있는 또 유언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풍수형국을 살펴보면 옛날 지도라 그렇습니다. 김명관 고택이 여기 있으면 뒤에 창하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산이 있고 여기 동진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임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듯하게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이건 죽은 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흘러가야 이제 살아있는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안산입니다. 들판이 있고 산이 이제 적당히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깨봉입니다. 그래서 홀로독자의 닭개자의 보리봉자에서 이제 혼자 된 닭이니까 이제 과부닭이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국인데요. 이 집은 이제 진해 형국이라고 하는데 이 진해가 이제 바로 이러한 진해가 되겠습니다. 이 집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진해가 많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배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임수 동진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안산인 그 도깨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진강이 흘러가는데 물 한 개도 이렇게 잘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연못이 파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못이 앞에 파져 있는 것은 그 집에 불이 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에 방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뒤가 이제 그 진해 형국의 명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가 명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해가 이제 벌레를 일반적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벌레를 이제 그 중에서 지렁이를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못을 판 이유는 여기가 이제 습하게 돼서 벌레가 많이 살아야 이 진해가 이것을 먹고 이제 융성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집안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안산은 도깨봉입니다. 홀로독자의 닭해자의 보구리 봉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닭이 진해를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진해가 이제 닭한테 먹혀버리면 이 집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의 형국을 결정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배산의 진해는 이 벌레를 잘 먹어서 집이 융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도깨봉의 닭이 이 진해를 먹지 말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 연못 앞에 느티나무를 64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쭉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 있는 진해는 여기는 그 지렁이나 벌레들 이렇게 습한 연못 주변에 벌레나 스패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앞에 있는 닭은
지네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느티나무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 스토리텔링 거리 하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스토리텔링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미 평면에서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 행랑채를 지나서 대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사랑채, 사랑마당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안행랑채를 들어가면 안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쪽 부분은 대문이 이제 오른쪽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문 틈바구니로 사랑채 저 끝부분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랑채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랑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청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머슴이 살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청에서 밖을 쳐다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행랑채가 있습니다. 안행랑채 보면은 안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는 여기 반 부분이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안채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 시어머니가 쓰던 부엌과 큰 며느리가 쓰던 부엌이 대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칭에서는 이 집안의 대소사가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청 시어머니가 쓰던 부엌입니다. 큰 며느리가 쓰던 부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호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엌이 있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헛간에 돌이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본 다음에 여기 재가 쌓여 있으면 재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고무래라고 하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고무래로 재를 섞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위치는 조금은 잘못했습니다. 이 뒤에 쌓아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맨 첫 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안사랑채 쪽으로 가는 그 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채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부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문간채를 가면 여기 문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안채가 이렇게 있는데 대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사랑채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특히 요즘 젊은이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이 문을 통해서 안채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버리지 왜 이렇게 뱅뱅 돌리냐 이거지요. 이것은 언어에서도 수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직유법이 있고 내 마음은 호수요라서 간접적으로 하는 은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유법 같은 경우는 내가 공격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인 말투를 쓸 때는 그렇게 직유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라든가 아니면 사랑의 편지를 쓸 때 내 마음은 호수요 저기 떠 있는 달은 당신의 눈동자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비유해서 세레나드는데 그게 이제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똑같이 그런 수사법은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을 열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 보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공간의 직유법이냐 은유법이냐라는 것이 있는 건데 정읍의 김명관 고택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건축의 공간 구성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예쁘죠. 사진이 예쁜데 건축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건축 작품일수록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건축을 하면서 느껴보는 것인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집 아무 데나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눌러대면은 사진 작품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곡선, 곡재를 썼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행락체가 되겠습니다. 이 대들보가 이렇게 얹혀져 있고 대들보가 여기 이렇게 두 개로 얹혀져 있습니다. 이거 대들보인데요.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보수한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더욱 대단한 것은 한옥은 도면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건축에서 기술이 떨어지고 아니면 더
확실히 짓기 위해서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목, 그러니까 목재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요. 옛날에는 도면이 없이 목수 머릿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고 암상자 학파, 블랙박스 학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도면이 전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대단한 것은 여기 치목장이 여기서 치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에서 치목을 해가지고 현장을 옮겨서 여기서 와서는 조립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부재들은 전부 다 맡게 됩니다. 자, 이 부재 보실까요? 여기 오기 전에 치목장에서 촉을 만들고 여기다 구멍을 파놓고 촉을 만들고 구멍을 파놓고 여기 와서 딱 받쳐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받쳐버립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현대 기술자들입니다. 이 반듯한 부재고 이 휘어진 부재고는 맛이 다릅니다. 근데 요거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재를 갖다 놓고 집을 줘달라고 하면은 공사 안 하고 그냥 가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안채 대들보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부재가 아니고 여기까지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디서 이런 부재를 주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부재를 갖다 이렇게 절묘하게 맞춘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안행랑채 위안감 부분인데요. 요것 보고 이제 걸쳐대는 거. 요게 이제 아래에 있는 것 보고 하인방, 가운데 중인방, 그리고 상인방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출입 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휘어진 부재를 갖다가 일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미학입니다. 여기 기둥들 보시면 전부 다 그냥 반듯한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휘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저 안채 대들보인데요. 이런 부재를 어디서 이렇게 갖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고 여기 오는 이제 높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둥에 맞는 촉을 만들고 구멍을 만들고 이 보에 맞는 구멍과 촉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이렇게 맞춰버린 겁니다. 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이제 하인방, 중인방, 상인방 그런데 이런 인방을 갖다 놓고 구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들보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행랑채 대들보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철룰물 띠쉬로 여기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것 보고 이제 사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사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십자처럼 파놓고 이것을 갖다가 서로 맞춤과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끼워놨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맞춤과 이음이라는 것이 똑같은 부재로 가로와 세로가 접하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맞추기 위해서는 부재 두 개가 만나면 2분의 1씩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파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그냥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취약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점 때문에 여기 보머리가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로서 이러한 부재를 갖다가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구제를 구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나는 목수의 솜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보고 정 위험하면 그때 교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정읍시청의 젊은 공무원분이 이걸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문화재위원 지금 한 30년 했는데 그 당시가 20년 정도 했으니까 그때 문화재위 20년 생활하면서 이런 의견 들어주는 공무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멀쩡하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면 무조건 먼저 뽑아내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놓으면서 살려내면서 치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랑채에는 대들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볼트 너트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미 철물로 재활 수술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부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식이 돼가지고 이 부분 잇기 위해서 이제 철골로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들보가 되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충량이라고 해서 대들보를 갖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와
이 부재가 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부재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해체보수 공사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정형수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만 구할 수가 있다면 그 이번에 교체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크고 휘어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나무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부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재는 저는 이런 부재와 이런 구성기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 보수한 건데요. 이거도고 이거도고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음. 자, 이 집이 얼만큼 대단한 집이냐, 그다음에 얼만큼 아름다운 집이냐라는 것은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을 보면은 앞에 있는 그 집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위에다 던졌다가 턱 때리면 절푸덕 하고 퍼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것은 장변과 단변의 비가 안 맞고 그다음 몸체와 지붕의 비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케일 면에서 좀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예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꽃만 있을 경우는 조금 2%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자연과 자연인 꽃과 그다음에 인공인 거물이 많아서 어떤 그림을 이 집에서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문을 열으면 박태기 나무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채 대청에 앉아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딱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이것과 이것과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문입니다. 옆문에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쓰던 부엌, 그 다음에 큰 며느리가 쓰던 부엌인데 문을 다 열어놓고 사진을 찍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도면 없이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채에서 조그만 머슴이 사는 방인데 옆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담장과 이 꽃과 나무가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채 뒷부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사랑채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행랑채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안채 대청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가운데 그 꽃이 하나가 꼭 들어옵니다. 이 과연 이 목수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면도 없이 이렇게 졌는데 이런 경과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맞춰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부분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채와 안사랑채 사이의 공간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진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도 이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점이 이제 저를 정읍 씨하고 연을 맺어줬고, 그 다음에 저하고 김명하고 되게 이제 둘이 이제 평생 같이 하는 친구가 돼버린 그런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문해창에서 나온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이 집을 가지고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체험 숙박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현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공사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집 옆에 본래 둘째 아들 집이라고 왼쪽에 있는 집이 둘째 아들 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집이 둘째 아들 집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셋째 아들 집이라고 이제 최근에 복원해 놓은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왼쪽 집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 그 집을 사가지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살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를 하신 분이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체험 숙박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그 대청이 되겠습니다. 대청인데 여기 대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여기 대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있고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것을 어떻게 바꾸려면 이 방에다가 바닥에다가 전기 패널을 깔고 그다음에 벽에다가는 50mm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문은 삼중문으로 이렇게 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닥에다가 이제 50mm 이게 이제 10cm 올라옵니다. 전기 패널을 깔으면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단열재를 붙이게 되면 여기서 5cm 나오고 여기서 5cm 나오기 때문에 양쪽 편에서 10cm가 줄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삼중문을 달게 되면은 일단 이 벽이 이제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이라는 재료는 탄성과 소성이라고 그러는데 탄성은 고무줄 우리가 이렇게 늘려버리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놔주면. 근데 흙이라는 것은 한번 밀가루 반죽도 한번 이렇게 늘려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공간이 이렇게 이제 바닥이 10cm 올라오고 그다음에 벽이 이렇게 10cm 줄어버리니까 이 방이 작아버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가보시면 이 방을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작아 그러지만 사실은 이 집은 그 지을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방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 보고 이제 휴먼 스케일 인간적 척도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시장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170, 80이 될 겁니다. 잘 먹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장은 1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여자는 140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에 이 방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때 컸는데 지금 이제 170, 80cm가 여기가 들어가니까 방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바닥 10cm 올리고 양쪽 벽 10cm 줄여버리고 하니까 이게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깎아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삼중 문을 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못을 이렇게 박을 겁니다. 박을 텐데 이 흙이라는 것은 못을 박으면 쿵쿵쿵쿵 울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울리게 되면 이걸 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흙벽은 털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옥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단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단열이라고 했는데 여기 틈바구니가 더 커져버립니다. 벽과 벽 사이에 기둥과 벽 사이가. 그러면 이제 이곳은 단열은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송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방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고요. 두 번째 안사랑채입니다.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엌이 있고요. 방이 있고 대청이 있고 그다음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채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입식 부엌으로 바꾸고 여기 화장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입식 부엌으로 만들게 되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요. 이만큼 흙을 깔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흙을 깔으면 흙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리는 압력도 있지만 옆으로 밀는 치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옥은 여기에서 이 위까지 못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맞춤과 이음 기법으로 여기다 끼워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은 이게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둥이 이게 벌어져 버리겠는데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을 만들게 됩니다. 화장실을 만들면 선생님들 화장실 가서 일을 보신 다음에 꾹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이제 쏙 내려갑니다. 근데 대변기 밑에는 그게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 지금 고여 있잖아요. 그 고여 있기 위해서 한 1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1m 정도를 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한 다음에 여기 문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 벽은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흙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서 못 받고 그러면 이것은 벌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은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호지집입니다. 호지집 여기 이제 부엌이 있고요. 방이 있고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는데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입식 부엌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로 만듭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요만큼 흙을 부어 가지고 여기 입식 부엌을 만들어야 되고요. 요만큼 파고 흙을 부어 가지고 여기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흙을 갖다 부어 버리면 요것이 이제 측압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요 맞춤 부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집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제 그 문화청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옳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인이잖아요. 임대하신 분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 점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캐캐묵은 집 그냥 놔두면 뭐 하냐 이거예요.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버는 방법 진짜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뭐냐요? 여기 있는 온돌들 원형 회복을 시켜가지고 비싼 체험 숙 부를 때 가지고 비싼 체험 숙박을 하면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부를 때네요. 동네 할머니들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귀찮게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유연이를 했는데 그 유연이 사람들 역시 이 지방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집 남을 나라거든요. 문화재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시민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 집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 실갱을 했는데 정읍시청 여자 공무원 선생님 젊으신 분이 교수님 말씀 맞다고 하면서 이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 김명하고 되게 그때부터 연인 2년이 됐고 정읍하고 저하고 2년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정읍 시민 중에 정말로 뜻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문화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중한 문화재를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생생문화재 사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인들인데 주말에 여기 와서 김영광 고택을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요 생생문화재 사업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첫 해하고 중간에 이제 바꿔 타는 과정인 종목을 바꿔 타는데 그 과정 빼놓고는 4년간 1등을 해가지고 전국 1등을 해서 문화재 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 교육도 이렇게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모셨고 외국인들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읍 시민들도 모시는데 심지어는 60 먹은 이상 먹은 노인분들이 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여기 와서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그럽니다. 외국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 집을 그냥 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채는 남성 공간이고 안채는 여성 공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가까이 이렇게 남녀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손을 들고 벌떡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분리가 있으면 애는 언제 낳냐고 그럽니다. 걱정 마시라고 우리 집이 자식이 8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녀 구분을 하면서도 그 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담장 중간중간에 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분절을 하면서도 연결을 해주는 한국 건축의 기묘한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요, 선생님들 여기 와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여기 정말 사람 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오지도 않았고요. 그 동네에 있는 축사 냄새만 그냥 진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축사 이사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 주말에는 관광버스도 오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님까지 같이 이렇게 상주하는 그런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래도 정음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 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국가에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셨는데 결국은 동네 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물러가셨고요. 여기 이제 정없이 재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또한 복병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학생들이 이제 건축과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 항시 답사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하고 파주 출판단지입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가면 이렇게 뒤에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여기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읍의 김영광 고택은 큰 집이 있었고 왼쪽에 둘째 아들 집이 있었고 오른쪽에 셋째 아들 집이 있었습니다. 그 셋째 아들 집의 사랑채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건물은 뭐냐면 열화당 출판사인데요. 강릉 선교장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이 열화당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셋째 아들 집 사랑채라고는 이 집을 뜯어다가 옮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져놓고요. 안내판에다 뭐라고 썼냐면은요. 이 집은 정읍 김명호 고택 셋째 아들 집 사랑채 집인데 정읍 주민과 그다음에 집안들이 이것을 보존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네가 이렇게 여기로 옮겨와서 보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내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항의들을 많이 했겠지요. 이게 정읍 시민으로서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셋째 집을 복원할 때 이 집을 사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셋째 집이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인데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공사할 때 모습인데 여기 대문간 밑에 보면 요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인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벌써 균열이가 있습니다. 아까 상인방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인방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휘어진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구멍을 만들고 촉을 만들고 해서 끼워 넣었지만 이것은 반뜯은 나무를 갖다 여기 위를 파내고 여기 옆부분을 파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게 벌써 크랙이 갔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여기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공사도 끝나기 전에 받쳐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 구조 중에 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종돌이가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용어는 이제 오늘 할 시간은 없습니다. 종돌이가 여기에 의해서 이 대공에 얹어대 가지고 이쪽으로 걸쳐놓고 그다음에 여기 추녀를 갖다가 이렇게 걸쳐대고 그다음에 연목을 걸쳐댄 다음에 이 위에 집을 이렇게 지붕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보기 드문 예입니다. 요게 이제 있는데 저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수공사에서 한 것을 보시면은 여기 살짝 걸쳐 있고 여기다 걸쳐대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갖다 맞춰놨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기다 철을 대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 거를 잡고 있는 형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수공사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집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많이 망쳐놓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이번에 저기 보수공사를 하면서 2, 3년 전에 하면서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원형 다 회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보시면은 그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이 집의 덕량 구조가 이제 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 윗부분이 이제 이 아랫부분 저 대들보고 이렇게 안 맞으니까 여기다 나무를 갖다 조각을 갖다 끼워 넣습니다.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파면 이제 도리를 갖다 여기 사이다 끼워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도리가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까지 끝나고 걸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봤는데 지붕에 지금 여기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물결이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봐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이 연목과 이 연목이 다른 겁니다. 이 연목은 본래 연목이고 이 연목은 보수공사하면서 바꿔 끼운 건데 이 연목이 이것보다 한 배 반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하면서 이것도 똑같은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큰 것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저희 찾아가지고 저금시에다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걸 이제 지지대로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데요. 기단이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유인지 보니까 여기 동바리를 했는데 보수를 하면서 이 동바리라고 해서 기둥을 하부 부식등보를 바꿔 부분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이것을 하도 많이 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에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옛날에는 문화재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읍에 사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각지 선생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명관 고택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제가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폴리텍 대학이었는데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한옥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캠퍼스가 있는데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이제 치목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실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퉁이를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뉴스 같은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한옥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제리에다가 저희가 한국 전통 공원 정원과 그다음에 정자를 수출하는 것인데 이게 초석이고요.
이 부재를 갖다 이렇게 싸놨습니다. 본래 올 3월에 가게 돼 있는데 나무를 전부 다 치목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포장을 해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지금 이대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출할 것들 이제 지금 기와이고요. 목재 가공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비닐로 싸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출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불가리아 소피아시인데요. 소피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 광장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정자를 갖다 집어넣기로 했는데 저희 여기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정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다 걸어놓고 한국에서 만든 정자라는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알제리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베트남에 수출을 하게 돼서 11월 5일 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사정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 정자하고 홍보관하고 주민센터 어린이집 전통공원인데 이거 한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해변 도시 이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알제리에 이제 수출하는 것은 이렇게 도로에 있는 정원하고 이제 정자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조지아주 LJC에다가 한옥 정자고 한옥 마을을 수출하는 것을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지금 한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신문과 방송에 이렇게 저희가 저 기사가 났는데 세상에 이게 얼만큼 이렇게 효과가 큰지 제가 지금 미국 각지에서 우리 한옥 져줄 수 없냐고 받은 메일이 한 40여 통 되고요. 어제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쪽에다 하나 져줄 수 없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이런 자재들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화재 공사에서 나온 그런 폐부재들을 갖다가 저희가 모아놓은 건데요. 요렇게 이제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도서관 건물인데 여기 도서관 건물이 이제 그 비가 새가지고 지금 건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문화재 공사 나올 때 이제 나오는 폐부재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갖다가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머름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고요. 연목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추녀 위에 가는 사례인데 추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비록 벌레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가공은 전부 다 전기톱, 전기 대패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전부 다 자기나 끌 망치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수의 솜씨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안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부 다 화학적 안료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광물성 안료입니다. 광물성 안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기가 막힌 박물관이 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밖에다가 이제 그 쌓아놓은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보천교입니다. 보천교는 어떻게 보면 정읍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보천교를 맨 첫 번에 만들어가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신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정읍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의 많은 부분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돼서 귀국을 하면서 보천교에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꼭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천교 건물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경복궁보다도 더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천교에는 우리나라의 대건축가 심사일 선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사일 선생은 우리 지방에서 나온 고태경 선생의 스승이 됩니다. 근데 고태경 선생은 잘 아시는데 심사일 선생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천교 건물이 경복궁보다 더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일 선생이 이것을 전부 다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 보천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옮겨져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주 창업주가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철거하는데 제가 이 부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착 캠퍼스에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는 건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보천교의 건물을 갖다가 분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계종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서울 조계사로 가서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당시 이제 모습을 그 연상시킨 것 중에 하나는
트럭이 그냥 수십 대가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재를 날르는데.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주거에서 태우는데 요게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아까 그 건물이 또 하나 있고 부안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읍시민이었다면은 그 건물은 정말 살려가지고 저금 어디에다가 이렇게 다시 건축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금 헐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관은 하고 있지만 정읍시에서 언젠가 보천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개혁을 리모델링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읍에 계신 분들이 원망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 잘 아시는 화호마을에 있는 정읍 근대역사관입니다. 본래 화호마을은 전라북도에서 일본 사람들의 3대 스타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야 옥구 지역, 삼례 지역, 그 다음에 화호 지역입니다. 화호 지역에 이제 그 구만보도라는 사람이 농장주가 들어와서 그 사람 농장에 딸린 창고, 보건소, 우체국, 농장, 종업원, 숙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쳐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끝났는데 제가 건축하는 사람이지만 화호마을에 관한 논문은 지금까지 일본 사람이 쓴 논문 두 편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10년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 주부대학 나고야 지방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 교수가 화호마을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일본 건축학회 논문 두 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유일한 화호마을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근대 역사관 보시고 계시지만 이 역사관 본래 멀쩡하던 건물 철거해버리고 다시 이렇게 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문화재가 화우마을에 가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마을을 조사해 보면 본래 건물의 뼈대는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완주문화재연구소가 재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념 사업으로 기획 사업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처음에 이제 미지정문화재 지정을 조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지정문화재는 이제 웬만큼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청 사업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럼 뭐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화호마을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하고 화호마을에 관한 2차전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완주문화재 건축팀들의 첫 번째 기획 사업입니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읍시민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이 사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창 캠퍼스에 한옥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건물들 철거하는 건물들을 갖다가 세워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재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메이지무라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을이나 형성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 각지에서 철거되는 그 문화재들, 그러니까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개발 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그 문화재들, 아니면 이제 그 수몰되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옮겨서 이렇게 문화재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내부도 이렇게 책걸상 만들어 놓고요. 성당도 만들어 놓고 마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관람료를 흑자내기를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번 가가지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상에 흑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저희가 이제 모아놓은 자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메이지 문화처럼 문화재 마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꿈입니다. 정읍은 예향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하 고택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공간에서 공간의 은유법을 쓴 거, 그 다음에 공간 접근 방식에 있어서 직접 노출되지 않고 한 번은 걸러서 이렇게 가는 것들, 그 다음에 구조에서 곡재를 쓰던 미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구조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자연과 그러니까 아까 꽃과 인공물인 건축의 조화를 이룬다든가 그 다음에 풍수
예, 풍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고택들의 이야기, 이런 스토리텔링 거리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하 고택의 위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 집을 손을 못 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문화재를 가지고 사회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들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생생문화재를 김영하 고택에서 1박 2일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외국 대사관 가족들 저희가 한번 1박 2일로 초청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그 문화재를 활용해서 마을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화재를 의지 사람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가 정말로 우리 마을에 보탬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김명관 고택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읍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쉽게 지키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 만들기도 하고 수익 창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는 언젠가 기회 되면 정읍 시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했는데 오늘 가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저 그 강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강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